이번 영상에서는 권유적 진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목차봅니다. 시적 진술의 구조와 시점, 독백적 진술에서는 회고적 시점과 기원적 시점이 있고요. 권유적 진술에서는 관행적 시점과 비관행적 시점이 있고요. 해석적 진술에서는 관조적 시점과 풍자적 시점이 있습니다. 네, 복습합니다. 회고적 독백은 반성에, 기원적 독백은 소망에 각각 그 초점이 놓여 있는 진술이다. 지난 영상에서 했었죠. 회고적 독백은 반성, 돌이켜서 살펴보는 거고요. 기원적 독백은 소망, 과거와 현재의 반성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에 각각 그 초점이 놓여 있는 진술이다 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독백은 회고적 독백이든 기원적 독백이든 뭐하든 산만하든 상관없이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독백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니까 자기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시 속에서의 독백은 시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적인 차용이다. 한마디로 시를 잘 쓰기 위해서, 시적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독백이라는 형식을 차용한 거니까, 네, 그 방법은 엄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권유적 진술. 권유적 진술이 뭐죠? 이거 많이 했죠. 이렇게 진술자가, 화자가 각성과 반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에게 각성과 반성, 동조와 참여를 요청하는 언술 형식이다. 타인에게 각성과 반성을 촉구하고 또 동조와 참여를 요청하려면 자기가 먼저 각성과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이 선행돼야겠죠. 네, 그래야 합니다. 관행적 시점. 네, 아래 시 한번 봅니다. 아래 시가 노골적으로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기시감 하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기시감이라고 하죠. 네, 제목 청파여 더 푸르러라. 조태일 시인의 시입니다. 네, 읽어봅니다. 청파여 북적북적 왁작왁작 왁자지껄 눈이 시리도록 청파여 가슴이 시리도록 더 푸르러라 더 푸르러라 청파 언론이여. 푸르지 않는 꽃도 푸르지 않는 푸르지 않는 나무 꽃도 못 피우나니 푸르지 않는 이파리 때가 되어도 단풍을 못 들이나니 청파여 북적북적 왁작왁작 왁자지껄 더 푸르러라 더 푸르러라 청파 언론이여 청파 가시네 들이여. 오늘 하늘이 조금 궂은들 어떠리. 궂은 하늘 아니면 천둥소리 못 내고 궂은 구름 아니면 번개도 못 치고 단비도 못 뿌리나니 푸른 잎새 적시지 못하나니 청파여 청파 언론이여 청파 꽃봉오리여. 긴긴 세월 목마름으로 버틴 지혜로 궂은 하늘 궂은 구름 열어 젖히고 그 너머 영원한 하늘을 우러러 더 푸르러 더 푸르러라 청파 심장이여 젊음이여 라고 했습니다. 네. 왠지 왜 그 기시감이 들까요? 이 시가 왜 기시감이 든다고 생각하나요? 청파여 북적북적 왁자왁자 왁자지껄 눈이 시리도록. 그래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청파여 가슴이 시리도록 더 푸르러라 더 푸르러라 청파 언론여. 가슴이 시리도록 더 푸르러라 더 푸르러라
아주 흔하게 쓰이는 말이죠. 네, 이렇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장엄한 느낌이 듭니다. 푸르지 않는 나무, 이 않느냐 아니고 아는이 맞습니다. 푸르다는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렇게 만났을 때 본용언이 형용사면 보조용언 또한 형용사입니다. 않는 하면은 현재형 표기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죠. 너는 동사에다 쓰는 거고요. 은 하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는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푸르지 않는 나무, 꽃도 못 피우나니. 당연한 말을 쓰고 있죠. 푸르지 않은 나무, 꽃 피우기 힘들죠. 푸르지 않는 이파리, 때가 되어도 단풍을 못 들이나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조금 장엄한 느낌이 들어요. 청파여. 북적북적 왁자곽작 왁자지껄 더 푸르러라 더 푸르러라 청파 언론이여. 청파는 푸른 언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인가 봐요. 청파는 어떤 잡지 같은 거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이 조금 굳은들 어떠리. 굳은 하늘 아니면 천둥 소리 못 내고 굳은 구름 아니면 번개도 못 치니. 언론이니까 뭔가 천둥 소리도 내고 번개도 치고 그래야겠죠. 그래야 세상에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천둥 소리 좀 살펴볼까요? 천둥 소리가 뭐죠? 천둥. 원래는 천동이에요. 하늘 천자, 움직일 동자, 하늘의 울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울림이 우레입니다. 우레. 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 틀린 표기고요. 네, 우레가 맞습니다. 이거 순우리말이에요. 울림이란 뜻입니다. 울림. 네, 하늘의 울림을 우레 또는 천둥이라고 해요. 그러면 또 번개는 뭐죠? 번개? 굳은 구름 아니면 구름 없으면 번개도 못 치고 구름 없으면 천둥 소리도 못 내죠. 그러니까 좀 굳은 날이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번개가 있으면 번개라고 하는데 번개 여기 좀 띄워놓을까요? 네, 번개는 그 번개가 있고 또 벼락이라는 게 있죠. 번개는 불빛을 번개라고 하는데 그 불빛이 지상을 향해서 치면은 그것을 벼락이라고 합니다. 벼락. 네, 벼락이라고 해요. 벼락이라고 하는데 또 가끔 병력이라는 말도 있죠. 벼락벽자, 벼락역자 써가지고 병력 또는 뭐 낭뇌라고 해요. 낭뇌. 이건 이제 이렇게는 다 같은 말인데 벼락은 우리말이고 이 병력과 낭뇌는 한자어입니다. 네, 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천둥은 하늘천자 움직일 동자에서 나온 말인데 둥으로 쓰고 있죠. 한마디로 하늘의 울림이라는 뜻이고 그게 우리말로 우레라는 뜻입니다. 우레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레는 한자어예요. 근데 잘못 표기된 겁니다. 이렇게 우레는 잘못 표기된 거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레가 맞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번개라고 하는데 그것이 땅을 향해서 치면은 그것을 벼락 또는 병력, 낭뇌라고 하는데 이 병력과 낭뇌는 한자어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단비도 뿌리지 못하나니 그래서 좀 굳은 날이 있기에 이렇게 단비도 뿌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푸른 잎새 적시지 못하나니 네, 비가 와야 저 나무들도 푸르겠죠. 청파여 청파 언론이여 청파 꽃봉우리여 긴긴 세월 목마름으로 버틴 지혜로 굳은 하늘 굳은 구름 열어젖히고 그 너머 영원한 하늘 우러러 더 푸르러 더 푸르러라 청파 심장이여 젊음이여. 네, 이렇게 뭔지 장엄한 느낌은 들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많이 익숙한 표현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봅니다. 관행적 형태의 권유라고 해요. 관행적 형태의 권유. 네, 관행적 형태의 권유로는
주로 어떤 단체나 행사의 기념시, 단체나 행사의 기념시, 축시가 그 전형적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행사의 기념시, 축시가 주로 관행적 형태의 권유인데요. 관행적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권유적 진술에서 관행적 시점의 전형은 단체나 행사의 기념시나 축시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관행적 형태의 권유, 네, 관행적 시점은, 네, 관행적 시점의 권유적 진술은 단체나 행사가 지향하는, 즉, 단체나 행사가 지향하는 이상이나 목적, 그 단체나 행사가 지향하는 이상이나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염두에 둔 권유다. 그러니까 빤한 말 쓸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기시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왜요? 관행적 시점이니까. 관행적 시점은 뭐가 문제죠? 단체나 행사가 지향하는 이상이나 목적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 그 단체나 행사가 꼭 이런 말은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 목적이나 이상이 있겠죠. 그러므로 진술자의 주장은 이렇게 진술자의 주장은 단체나 행사가 지향하는 이상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전개된다. 한마디로 단체나 행사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행적 형태의 권유는 표현상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요. 어떤 거는요, 권유적 시점에서 관행적 시점은 주로 어디서 쓰니까요? 단체나 행사에서 쓰니까 주로 단체나 행사의 기념시나 축시가 대부분이니까 그 단체나 행사가 지향하는 이상이나 목적을 반영해야 돼요. 반영해야 되니까 진술자, 즉 시인 마음대로 시인이 원하는 시인의 관점에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단체나 지향 행사가 원하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시들은 좀 장엄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항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네, 대부분 익숙한 표현들로 쓰죠. 즉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행적 시점은 표현상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비관행적 시점 볼게요. 비관행적 시점, 물론 뭐 관행을 안 따르겠죠. 관행적 시점은 관행을 따르니까 관행적 시점이지만 비관행적 시점은 관행을 따르지 않겠죠. 네. 아래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화살. 네, 이제 일단 좀 먼저 봐요. 화살. 고은 시인의 시입니다. 화살.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을 뚫고 온몸으로 가자.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우리 모두 숨 끊고 할 시위를 떠나자. 몇십 년 동안 가진 것,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은 것, 행복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그런 것 다 넉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을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관역이 달려온다. 이윽고 관역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조국의 화살이여. 전사여 영령이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은 시인. 이 시에는 고은 시인의 시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고은 시인이 좀 어떤 문제가 좀 있었죠. 시인은 시인이고 그냥 시는 시입니다. 네, 시만 봐요. 저는 고은 시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이 고은 시인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는
시이고 시인은 시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선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밑에 시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네. 가을의 서 강은교 시인의 시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를 보아라. 종이처럼 그 여자 오늘 구겨짐을 보아라. 구겨지며 늘 비 흐르며 그 여자 길 밖으로 떠나감을 보아라. 모든 길 밖에 흐르는 길동무들을 보아라. 언제나 싸우고 있는 길의 방꿈을 보아라. 정오엔 많은 바람으로 펄럭이다가 사라지는 그 여자의 꿈속 모든 가을길은 멀어서 마지막엔 그대도 보이지 않는 걸 보아라. 이 시만 한번 다시 볼까요? 조금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가을의 서 강은교. 네, 이 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가을의 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를 보아라. 종이처럼 그 여자 오늘 구겨짐을 보아라. 구겨지며 늘 비 흐르며 그 여자 길 밖으로 떠나감을 보아라. 모든 길 밖으로 흐르는 길동무들을 보아라. 언제나 싸우고 있는 길의 밤꿈을 보아라. 정오엔 많은 바람으로 펄럭이다가 사라지는 그 여자의 꿈속 모든 가을길은 멀어서 마지막엔 그대도 보이지 않는 걸 보아라 라고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거는 익숙한 느낌, 즉 기시감은 들지 않는데 역시 장엄한 느낌은 들죠. 첫 번째 시는. 그리고 읽어보시면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허공 뚫고 온몸으로 가자. 대단히 일상어적 표현이죠. 이렇게 어떤 막 대단히 막 이렇게 공들여서 막 언어를 짜맞추거나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언어를 조금 이렇게 다듬거나 그런 느낌보다도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일상어로 이렇게 쓰고 있죠. 뭐 고은 시인의 또 시의 어떤 투가 좀 그런 면도 있겠고, 대단히 일상어로 구어체로서 뭐 맞아, 뭐 이렇게 뭐 맞아, 청유형 이렇게 어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가자, 온몸으로 가자, 뭐 맞아, 이렇게 그런 거를 권유적 진술이라고 하는데 구어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박혀서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이렇게. 네, 다 구어체죠. 이렇게 특별히 뭐 막 다듬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별로 없죠. 우리 모두 숨 끊고 할 시위를 떠나자. 사실 다듬고 애썼겠죠. 그런데 시어에서 그런 게 없다는 뜻입니다. 네, 몇십 년 동안 누린 것, 몇십 년 동안 쌓은 것. 여기 행복이라 던가가 아니고 원래는 등가입니다. 네, 시인이 의도적으로 던가라고 발음상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어체, 즉 구어체 언어를 쓰기 위해, 구어체 언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던가라고 씁니다. 던은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고 드는 선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 든가, 든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구어체형을 쓰기 위해서 던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그런 거 다 넉마로 버리고 화살이 되어 온몸으로 가자. 네. 표현상으로는 대단히 어떤 그 공을 들이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죠. 표현상으로는. 시인은 물론 공을 많이 들였겠죠. 허공이 소리친다. 허공을 뚫고 온몸으로 가자. 저 캄캄한 대낮 관역이 몰려온다 라고 합니다. 저 캄캄한 대낮 관역이 몰려온다. 이윽고 관역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쩐지 대낮이 캄캄하대요. 저 캄캄한 대낮. 네, 왠지
관역이 달려온다고 해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시인의 인식이죠. 네, 시인, 즉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윽고 관역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보면은 관행적 시점은 아니죠. 예, 관행을 따른 것이 아니죠. 시인,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요구에 맞춰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자유롭게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 한 번 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돌아오지 말자. 오 화살, 조국의 화살이여 전사여 영령이여. 뭐 전사여 영령이여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약간 관행적인 느낌도 들지만, 조국의 화살이여, 화살로 표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시인의 언어죠. 네. 그래서 이 화살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죠? 그 일상어로 이루어졌죠. 일상어, 그러니까 구어체라고 하죠. 구어체로 이루어진 권유는 그 특징이 있어요. 구어체로 쓰면 일단은 각 행들이 좀 짧은 경향이 있고, 또 좀 옹변투의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가 바로 그런 옹변투의 구어체로 이루어졌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가을에서 한번 볼까요? 가을에서. 이 가을에서에 좀 초점을 맞춰봐요. 이 시는 제목부터 시입니다. 제목이 알려주는 게 커요. 이렇게. 네, 제목. 그래서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를, 근데 이 보아를 여자까지만 읽어봐요. 여자까지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 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탁 떠오르죠.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래요. 나뭇가지에 뭐가 걸려있죠? 주로 나뭇잎, 네, 또는 뭐 열매, 꽃 이런 것들이 걸려있죠. 그중 하나겠죠. 네, 뒤에 보니까 나뭇잎 같아요. 네, 나뭇잎도 그냥 잎은 이파리가 있고 잎사귀가 있죠. 크게 이파리와 잎사귀가 있는데, 널쭉널쭉한 것을 잎사귀라고 하고, 볼이나 대나무 잎같이 좀 길면서 가는 것, 네, 약간 너비는 있으나 길면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파리라고 해요. 볼이 뭐 또 뭐 있죠? 대나무 잎사귀, 대나무 이파리, 뭐 이런 것들은 말을 잘못해서 이파리라 하고, 배추, 뭐 쪽동백, 또 뭐 목련 이런 것들을 잎사귀라고 해요. 넙직넙직한 거. 네, 식물 읽어주는 유튜브에 가시면 그런 설명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보면은 네, 그냥 뭐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뭔가 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여자, 나뭇 잎사귀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뭐죠? 시인의 주관적 묘사죠. 예, 그 나뭇 잎사귀를 여자로 본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강은교 시인만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주관적 묘사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진술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어떤 진술이 되고 있어요. 권유적 진술이 되는 거죠. 또 종이처럼 그 여자 오늘 구겨짐을, 잎사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겨짐을 보아라. 을 보아라, 를 보아라, 을 보아라를 다 빼봐요. 그래도 참 묘사적 시가 됩니다. 그러면 네, 멋진 묘사가 되죠. 구겨지면 늘 비흐름이려. 나뭇잎 사이가 하나씩 둘씩 떨어지면서 비처럼 떨어지는 걸 말하겠죠. 비 흐르며 그 여자 길 밖으로 떠나감을. 이건 뭘까요? 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뭇가지를 뜻하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감을 이렇게 표현한 듯합니다. 모든 길 밖에 흐르는 길동무들을 보아라. 길동무들 전부 다 을 보아라를 떼보면 네, 아주 그냥
이게 길동무라고 하면 이제 나뭇 잎사귀가 혼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뭇 잎사귀들도 떨어지겠죠. 네,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언제나 싸우고 있는 길의 밤꿈을 봐라 라고 합니다. 정오엔 많은 바람으로 펄럭이다가, 네, 나뭇 잎사귀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펄럭이지만 사라지는 그 여자의 꿈속, 모든 가을길은 멀어서 마지막엔 그대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걸 보아라 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나뭇잎 사이가 사라져가는 부분을 말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는 화살은 좀 구어체, 일상어, 구어체나 일상어로 된 권유적 진술인데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이 잘 다듬어져 있죠. 이렇게 마지막엔 그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모든 가을길은 멀어서 마지막엔 그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봐요, 이렇게 정오엔 많은 바람으로 펄럭이다가 언제나 싸우고 있는 길의 밤꿈, 이런 것들 보시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느낌이 들죠. 이런 표현들을 문어체라고 해요. 문어체. 네. 그래서 이 시는 일상어나 구어체가 아니라 바로 네,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 말이 중요해요. 정교하게 다듬어진 문어체로 이루어진 권유적 진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을에서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끝나갈 때 마른 잎사귀를 보고 사는 말 같아요. 그래서 마른 잎사귀는 가을이 써놓은 글, 아무래도 편지 같은 거겠죠. 이렇게 가을이 써놓은 편지로 이렇게 보는 듯해요. 나뭇잎사귀를 편지로 보는 경우는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관행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시인의 의지대로 쓴 겁니다. 주관적이라고 봐야겠죠. 주관적 묘사. 네, 주관적 묘사도 들어있고 주관적 진술도 들어있고, 이런 거는 뭐뭐 하는 걸 보아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권유적 진술에 해당합니다. 진술을 하기 위해서 묘사가 차용된 거죠. 여기서 이 시 자체는 절대로 묘사가 아닙니다. 네, 묘사의 느낌을 차용한 것이죠. 어떻게요? 진술을 하기 위해서 차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처럼 좀 뭐랄까 이렇게 구체적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언어, 이렇게 종이처럼 뭐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비흐름,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죠. 어떤 직접 보았겠죠. 이렇게 직접 보고서, 네,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물을 쓰게 되면 그 구체적 사물은 뭘 가져요? 지난 영상에서 했죠.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징성을 갖는 사물들은 뭘 반영해요? 네, 심리적 정서를 반영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아래 두 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쇼. 네, 화살은 일상어 또는 구어체라고 했죠. 일상어로 이루어진 구어체의 권유적 진술이다 라고 하고, 진술이다. 이러한 구어체의 권유는 그 특질상 웅변투에 반복되는 식구와 리듬을 갖는다. 네, 이렇게 일상어, 이런 것들은 좀 짧은 일상어들은 약간 웅변투에서 분위기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서는 문어체의 권유적 진술이다. 문어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상어로 이루어지는 구어체가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문어체라고 하죠. 네, 정교하게 신경 써서 다듬은 말을 문어체라고 해요. 일상어가 아닌 거를 이제 문어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어가 구어체죠. 우리 일상어라는 거 주변에서 흔히 평소에 쓰는 말투, 네, 글이 아니라 말이 중심이 되는 언어.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사례를 이렇게 또, 이 저자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제목, 긁어보기. 머리를 안 감았으면 그냥 긁죠. 모기에게 물려도 긁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바가지를 긁고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면 혀를 긁어요. 달을 그냥 보기가 답답하면 긁어서 구멍을 내요. 긁어요, 자꾸. 긁다가 긁히지 않을 때까지 하루 종일. 껍데기는 아깝지 않아요. 단단하고 센 알맹이만 남기고 모두 긁어버려야 해요. 긁으면 당신의 심장이 보여요. 당신의 피가 보여요. 피 속에 출렁이는 사랑도 어때요? 긁어보니 시원하지 않은가요? 이것도 관행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렇게 익숙한 표현, 그다지 뭐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구체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관행적 형태의 권유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 봐요. 머리를 안 감았으면 그냥 긁죠. 이게 뭐가 문제인가 좀 문제점을 잘 생각해 봐요. 머리를 안 감았으면 그냥 긁죠. 모기에게 물려도 긁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죠. 예,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 자연스럽습니다. 저 가려우면 긁어야죠. 머리 안 감았으니까.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가려우니까 긁는다라는 표현이고, 엄마는 아빠에게 바가지를 긁고 술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려면 혀를 긁어요. 혀를 자극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긁는다는 말이 바가지를 긁는다는 것까지는 조금 그래도 자연스러운데 뭔가 불만이 있는 것이죠. 불만의 표현을 하고 있고,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려면 혀를 긁어요. 술은 액체인데 혀를 긁는다. 이 표현은 물론 시적 표현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로 혀를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네, 혀를 긁는다. 톡 쏘는 거죠. 이렇게 쏘는 느낌인데 왠지 술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려면 이라는 말과 혀를 긁어요 라는 말이 네, 이런 거 이제 왠지 뭐 생경하다라고 해요. 시가 생경하다 또는 뭐 산만하다 또는 뭐 어색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술이 뭐 액체가 이렇게 긁는다 이 표현은 왠지 좀 생경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이 문장이 그거를 이제 연어라고 해요. 연어 좀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연어 즉 두 가지 표현이 만나서 하나의 의미를 이룰 때, 그거를 연어라고 해요. 병치라고 할까요? 그래도 되는데, 영어로는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네. collocation. 네. collocation. 즉, 단어나 구를 함께 위치시키기라는 뜻인데, 이 표현과 이 표현을 함께 위치시키기에는 왠지 적합하지가 않다. 즉, 시에서 적확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적확한 배치는 아니다. 적확한 병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짝 생경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달을 그냥 보기 답답하면 긁어서 구멍 내요. 이것도 그렇죠. 달이 그냥 보기가 답답하면 달을 그냥 보기가 답답하다. 이 표현도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막 갖다 붙이면 생경해집니다. 딱딱하고, 네,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거기다가 긁어서 구멍을 내요. 달에다 구멍을 내나요? 이렇게 네, 이 부분도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긁어요. 자꾸 긁다가
어디 갔어? 긁다가 긁히지 않을 때까지 하루 종일. 껍데기는 아깝지 않아요. 단단하고 센 알맹이만 남기고 모두 긁어요. 누구 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껍데기는 아깝지 않아요. 단단하고 센 알맹이만 남기고 모두 긁어버려야 해요. 누구 시일까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하는 시가 있죠. 좀 비슷하죠, 이렇게 느낌이. 뭐 곰나루의 아우성은 남고 껍데기는 가라 했던 시가 있었죠. 네, 껍데기는 아깝잖아요. 단단하고 센 알맹이만 남기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껍데기는 아깝지 않아요. 버려도 좋아요. 단단하고 센 알맹이를 찾고 있죠, 지금. 알맹이를 찾고 있어요. 근데 모두 긁어버려야 해요. 껍데기를 긁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껍데기는 긁는 게 아니라 벗기는 게겠죠. 예, 여기다가 껍데기 모두 벗겨버려야 해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어, 병치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는 병치를 하고 있어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네, 나란히 두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연어 관계로, 네, 나란히 함께 두기에는 어울리지가 않고, 한마디로 적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왠지 생경하고 산만하고 또 뭐 딱딱하고, 네, 어색하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긁으면 당신의 심장이 보여요. 당신의 피가 보여요. 피 속에 출렁이는 사랑도 보여요. 어때요? 긁어보니 시원하지 않은가요? 여기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뭔가 뭘 찾고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알맹이 이 뭔가 실속, 네, 그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부분인데 어때요? 긁어보니 시원하지 않은가요? 이 말은 진짜 가려움을 긁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연 뒤에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위에서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진짜 가려워서 긁어보니까 시원하지 않은가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하고 어울려요? 저 위에, 네, 여기 위에 있었죠. 이렇게 이 부분과 어울리겠죠. 이렇게, 네, 긁어요. 이러면은 긁으면 시원하겠죠. 근데 이렇게 맨 뒤에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시는 맥락에 맞게 어울리는 표현을 써야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좀 딱딱해지고 산만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개작한 거를 한번 봐요. 이렇게 쓰면 좋다고요. 네. 자 봐요. 껍데기는 뭐예요? 벗기기죠. 이렇게 벗기기. 껍데기 벗기기. 네, 거기에 벗기는 것에, 껍데기와 벗기는 것에 집중을 해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세요. 계속해서 벗길 것이 없을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껍데기는 껍데기에게 주고, 껍데기의 세계는 껍데기에게, 단단하고 센 알맹이만 남기고 알맹이의 심장이 보일 때까지. 심장이 뛰고 피가 뛰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피 속에 출렁이는 사랑이 보일 때까지 베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아주 자연스럽죠. 네, 그러니까 뭐가 잘 돼 있어요? 영어로는 collocation이 잘 돼 있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연어라고요. 연이을 연자에다가 한마디로 한자로요. 아이고, 한자어로 없네. 따로 써드릴까? 연자. 아이고, 찾기가 심란하네. 여기 있구나. 연자에다가 어자, 연어입니다. 이렇게. 연어. 그래서 연어라고 해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도 하나씩 알아두세요. collocation. collocation.
네, 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말로 병치라는 말도 쓰는 것 같아요. 병치. 아우를 병자에다 같이 쓰는 말, 이렇게. 병치. 네. 네, 병치는 좀 영어로는 다른 말이에요. juxtaposition이라고 하는데, 네. 아무튼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시적 표현은 도구와 시적 표현은 구도 네, 전체적인 그 구도 배치 구도와 맥락에 맞는 적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관행적 시점과 비관행적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한꺼번에 다 다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